가을 단풍이 병원 창가로 흩날리던 그날 아침, 박정희는 아내 윤미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를 가진 정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딸 수진이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45세의 대기업 직장인답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정희는 딸의 눈가에 어린 불안을 놓치지 않았다. 30년간 형사로 살아온 경험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미자야, 어떠냐? 아픈 곳은 없고? 정희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다. 윤미자는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다만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지난 몇 달간 계속된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체중이 많이 빠진 것이다. 괜찮아요. 당신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미자가 정희의 손을 토닥였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병원 복도는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병원의 풍경이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습관적으로 관찰했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 동의서를 건넸다. 보호자분께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수술 시간은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정희는 동의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보았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다. 담석으로 인한 염증이 심해져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진이 간호사에게 물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딸답게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한도연 교수님께서 직접 집도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도연 교수는 이 병원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로 유명했다. 50세의 나이에 벌써 수많은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정희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보았다. 평생 수많은 서류에 서명해왔지만 오늘의 서명은 왠지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 서명하겠습니다. 정희가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박정희. 30년간 사건 현장에서 수많은 진술서와 수사보고서에 써온 익숙한 이름이었다. 수술 전 주의사항은 따로 없나요? 미자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이라 작은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금식은 오늘 밤 12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였다. 동의서 제출을 마친 후 가족들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회사에서 급히 휴가를 내고 왔다고 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도연 교수님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수진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다. 사실 수진 자신도 불안했지만 가족 중 누군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 나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노인들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대였다. 정희 역시 스마트폰으로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봤었다. 미자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내일이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당신들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요.
미자가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이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희는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다. 젊었을 때는 사건 해결에만 매달려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 이제라도 아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내일 수술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야겠다. 정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려는 의도였다. 호호 알겠어요. 미역국부터 끓여드릴게요.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부부 사이의 정겨운 대화였다. 카페에서 나온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을 위해 일찍 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수술이라는 것이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가족에게는 큰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형사 시절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족 일이었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 미자는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평소보다 숨소리가 얕게 들렸다. 아무래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희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잘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까지는 다음 날 아침 정희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수술 당일이라 그런지 모든 것이 더욱 조심스럽게 느껴졌다. 미자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침 일찍 회사에 연락해서 하루 더 휴가를 냈다고 했다.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더 긴장한 것 같은데? 미자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정희의 얼굴은 아내보다 더 굳어 보였다. 정희는 손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었다. 형사 시절부터 가지고 다니던 오래된 시계였다. 긴장할 때마다 시계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제 곧 수술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정희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가족 대기실에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미자는 수술용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정희와 수진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수진이 복도 끝까지 따라가며 인사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정희와 수진은 가족 대기실로 돌아왔다. 다른 가족들도 몇 명 있었지만 모두들 조용했다. 수술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았다. 아버지, 저 음료수 좀 사올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만히 앉아있기가 답답했던 것이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대기실에서 주머니 속 물건들을 만지작거렸다. 지갑, 열쇠, 그리고 작은 녹음기. 형사 시절부터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문득 녹음기가 켜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 주머니 속에서 실수로 버튼이 눌린 것 같았다. 정희는 녹음기를 끄려고 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복도의 잡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명확한 대화 소리였다. 녹음기의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멀리 있는 소리까지 잡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환자는 오래 못 버틸 거야.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깜짝 놀라 녹음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대었다. 보험금 처리만 잘 되면 돼.
가족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형사 시절 수많은 범죄자들의 대화를 들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이 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도연 교수님도 동의하신 거지? 세 번째 목소리였다. 정희는 한도연이라는 이름을 듣고 더욱 긴장했다. 바로 아내의 담당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야. 나이 많은 환자들은 원래 위험 부담이 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 한도연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였다. 정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오늘 수술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런 일은 병원에서 흔한 일이야. 가족들도 이해할 거야. 정희는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다. 30년간 형사로 일해온 경험이 이 대화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진의 대화가 아니었다. 보험금이 얼마나 되지? 3억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야.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내가 가입한 의료보험의 보장 금액이 정확히 3억이었다.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다. 수진 씨는 어떻게 할 거야? 딸, 걔는 문제 없어. 어차피 상속받을 사람이니까 크게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딸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수진이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희는 황급히 녹음기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아, 아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 정희가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손이 떨리고 있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아, 너 혹시 어머니 보험 관련해서 아는 것 있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지만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었다. 보험이요? 의료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3억 정도로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진의 대답을 듣고 정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세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딸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물어본 거야. 정희가 애매하게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형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술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벌써 3시간째 진행되고 있었다.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정희는 계속해서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오늘 수술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다. 아버지, 앉아 계세요. 너무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수진이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정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도연 교수가 나왔다. 수술복을 입은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가족분들,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한도연 교수의 말에 정희와 수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좋은 소식이라면 굳이 상담실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한도연 교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정희는 교수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들어온 경험이 있었기에 사람의 표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남달랐다.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도연 교수가 입을 열었다. 정희는 몇 시간 전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상황인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담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변 혈관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한도연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형사 시절 범죄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미세한 표정 변화들이 느껴졌다. 혈관 손상이라니 그런 일이 흔한 건가요?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드물긴 하지만 고령의 환자분들에게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한도연 교수가 대답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지금 어머니를 볼 수 있나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웃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중환자실이라서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잠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도연 교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직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상담실을 나온 후 정희는 수진과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하지만 둘 다 음식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평소 강하던 딸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보였다. 응, 괜찮을 거야. 정희가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정희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떠났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형사 시절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도 한 구석에서 정희는 다시 녹음기를 꺼냈다. 혹시 더 녹음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의료 기록은 어떻게 할 거야? 또 다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정희는 귀를 더 기울였다. 원래대로 하면 돼. 수술 중 합병증으로 처리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야. 그럼 보험금 청구는?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의무 기록만 잘 작성하면 돼. 정희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를 암시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수진이 정희를 찾아 나왔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서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아, 잠깐 바람 좀 쐬고 왔다. 정희가 대답했지만 얼굴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었다. 정희와 수진은 중환자실로 향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실제로 미자를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다. 온몸에 튜브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까지 달려 있었다. 어제까지 멀쩡히 걸어 다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정희는 미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다. 의학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어제까지 혈색이 좋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해져 있었고 맥박도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정희가 지나가던 간호사를 불렀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환자 상태가 어제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수술 중 합병증 때문인가요?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형사 시절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바로 확인해 보는 성격이었다.
네, 의무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중환자실을 나왔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정희 씨 댁 맞나요? 보험회사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다. 아직 보험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이다. 보험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보험 신청을 했다고요? 정희가 당황해서 물었다. 네, 오늘 오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윤미자 고객님의 의료보험 관련해서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혹시 내가 보험 신청을 했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보험 신청을 한 것일까? 정희는 다시 한번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를 떠올렸다. 보험금 처리만 잘 되면 돼. 이 모든 상황이 미리 계획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아버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도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예상치 못한 보험 신청, 모든 것이 너무 의심스러웠다. 수진아,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 보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정희가 제안했다.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쌓인 직감이 이 사건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서재로 향했다.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여기에 보관하고 있었다. 미자의 보험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수진이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왔다. 보험금 수령자 변경 신청서였다.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다. 이거 어제 날짜네요? 정희가 서류를 자세히 보았다. 분명히 어제 날짜로 되어 있었는데 미자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어제 미자는 하루 종일 정희와 함께 있었고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이 서명, 어머니 것 맞아요? 수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희도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 미자의 글씨체와 미묘하게 달랐다. 위조된 것 같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사 시절 수많은 위조 서류들을 봐왔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수진이 당황해했다.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다. 정희는 다른 서류들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다. 미자의 의료기록 사본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설명해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수진아, 이거 봐라. 정희가 의료기록을 가리켰다. 어머니가 입원하기 전에 받은 검사 결과인데 여기에는 수술 불가 판정이 나와 있어. 수술 불가요? 그럼 어떻게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실제 기록에는 수술이 위험하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다. 뭔가 조작된 것 같다. 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정희는 수진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것도 그들의 계획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도연 교수도 그 사이에 있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희가 한도연 교수에게 물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도연 교수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그의 표정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치를 하고 계신가요? 정희가 더 자세히 물었다. 형사 시절부터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수액 공급량을 늘리고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도연 교수가 대답했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이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서 한도연 교수의 귀에 뭔가 속삭였다. 정희는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가족분들,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한도연 교수가 다시 상담실로 안내했다. 정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도연 교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정희는 교수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도연 교수의 말에 수진이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차분하게 교수의 말을 듣고 있었다. 몇 시간 전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혹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희가 제안했다. 이 병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지금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위험합니다. 여기서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도연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상담실을 나온 후 정희는 수진을 달래며 복도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간호사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험금 처리 서류는 준비되었나? 정희는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한도연 교수의 목소리였다. 네, 사망진단서 양식까지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아직 아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사망진단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의심하고 있나? 딸은 별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남편이 좀 까다로워 보이네요. 조심해야겠군. 그 사람 전직 형사잖아. 정희는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듣고 더욱 경계심을 가졌다. 그럼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해야겠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경험이 많으니까. 대화가 끝나고 조용해졌다.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이미 아내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우리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정희가 수진을 이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더 이상 병원 안에서는 안전하게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수진이 의아해했다. 수진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정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이상한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녹음기에 녹음까지 되어 있어. 정희가 녹음기를 꺼내서 수진에게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수진도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정말인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집에서 서류들을 확인해 본 거야. 분명히 뭔가 조작된 게 있어. 정희가 오늘 발견한 사실들을 차례로 설명했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의료 기록, 예상치 못한 보험 신청까지. 그럼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신 건가요? 수진이 불안해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정희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형사 시절의 경험이 이런 때 도움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고 정희와 수지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모든 것이 너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인공호흡기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희가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지만 정희는 그녀의 표정에서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 싶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자칫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만류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럼 다른 의사의 소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담당이만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에 정희는 더욱 의심을 갖게 되었다. 왜 다른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일까?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정희와 수지는 다시 복도에 나와 앉았다. 정희는 계속해서 대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희가 결심을 굳혔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박정희 형사님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다. 네, 맞는데 누구신지? 저는 이 병원 의료진입니다.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순간 망설였다. 이 사람도 혹시 그들의 일당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무슨 얘기인데요? 환자분에 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혼자 오시면 안 되고 따님과 함께 오세요. 남자의 말에 정희는 더욱 경계심을 가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앞 커피숍에서 30분 후에 만나죠. 남자가 말을 마치고 사라졌다. 정희는 수진과 함께 그 남자를 따라가 보려 했지만 이미 모습을 감춘 후였다. 아버지, 저 사람 믿어도 될까요? 수진이 불안해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 정희가 고민에 빠졌다. 30분 후 그 남자를 만나야 할지 아니면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수진의 가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서류 한 장. 그것은 생명보험 추가 가입 신청서였다. 그것도 일주일 전 날짜로 되어 있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정희가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물었다. 생명보험 추가 가입 신청서에는 미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장 금액은 2억 원이었다. 기존 3억 원과 합치면 총 5억 원이 되는 금액이었다. 아, 그거는.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차분했던 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일주일 전에 가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정희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가족조차 의심해야 하는 순간들을 겪어봤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알아서 가입해드린 거예요. 수진이 변명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딸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왜 서명이 또 이상하지? 정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서도 미자의 서명이 평소와 달랐다. 오늘 집에서 발견한 서류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아버지,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희는 형사 시절의 경험상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수진입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는데 정희는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 정희를 바라봤다. 아버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하니? 정희가 의아해했다.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인데 회사 일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이상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1시간 정도면 돌아올게요. 수진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병원 복도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뭔가 이상했다. 딸의 행동, 보험 서류,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교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혼자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쌓인 직감이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미자의 방으로 향했다. 혹시 다른 서류나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미자가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던 작은 상자가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받은 것으로 보이는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편지 봉투에는 발신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소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 누군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것 같았다. 편지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자 씨, 당신의 딸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편지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글씨체가 또렷했다. 정희는 이 편지가 언제 온 것인지 확인해 보려 했지만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편지 뒷면에 적힌 내용이었다. 한도연 교수와 당신 딸이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병원 뒤쪽 카페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더군요. 정희는 편지를 읽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설마 딸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 하지만 형사 시절의 경험상 익명의 편지는 항상 의심스러웠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족 간의 의심을 조장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종이의 질감, 잉크의 색깔, 글씨체까지 모든 것을 분석해 보려 했다. 30년간 수많은 증거물들을 감정해 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편지지 한 구석에 작은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희가 아는 호텔의 로고였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다. 정희는 즉시 그 호텔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며칠 전에 손님 중에 편지지를 요청하신 분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된 대답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전직 형사입니다.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것 같은데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호텔까지 가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돌아온 것 같았다.
아버지, 왜 집에 계세요? 수진이 의아해했다. 병원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 있으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다. 잠깐 필요한 것들을 가지러 왔다. 정희가 대답하면서 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뭔가 평소와 달랐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고 숨도 조금 가쁘게 쉬고 있었다. 회사 일은 잘 해결됐니? 네, 다행히 금방 끝났어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정희는 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평소 수진이 사용하지 않는 향수였다. 수진아, 혹시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한 편지를 받으신 것 아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편지요? 무슨 편지 말씀이세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희는 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물어본 거야. 정희가 애매하게 답했다. 아직은 딸을 직접적으로 의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화제를 바꾸려 했다. 그래, 곧 가자. 정희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수진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늘 밤에라도 그 호텔에 가서 편지의 출처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해서 딸을 관찰했다. 평소 운전할 때보다 긴장한 것 같았고 신호등에서 자꾸 백미러를 확인하고 있었다. 수진아, 혹시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니? 정희가 물었다.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을 확인해 보니 미자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혹시 딸이 정말로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족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 정희는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떠올렸다. 진실은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수진에게 먼저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혼자서 병원에 남아 있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수진이 걱정스러워했다. 괜찮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 혼자 있을 정도는 돼. 너제 시도니 계속 편집. 는 집에 가서 쉬어라. 내일 또 와야 하니까. 정희가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수진이 떠나고 나서 정희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밤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병원이 조용했다. 중환자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을 뿐이었다. 정희는 미자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 앞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녹음기에서 들은 의사들의 대화,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딸에 대한 의심까지.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도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드물었다. 특히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일이라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때 누군가 정희 옆에 앉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는 깜짝 놀랐다. 40년 전 경찰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김철수였다. 철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정희가 반가우면서도 의아해했다. 철수는 정희보다 2년 먼저 은퇴했고 그 후로는 가끔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사이였다. 사실 오늘 오후에 내 딸한테서 연락을 받았어. 아버지가 병원에서 힘들어 하신다고. 철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수진이 철수에게 연락했다는 것이 이상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깝지 않았으니까. 수진이가 너한테 연락했다고?
응, 그래서 와봤는데 상황이 심각하네. 미자, 누나 상태는 어때?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 철수의 표정이 진짜 걱정보다는 연기하는 것 같았다. 철수야, 너 혹시 오늘 낮에 나한테 편지 얘기했던 사람이니? 정희가 갑자기 물었다. 오후에 병원에서 만났던 낯선 남자가 철수와 비슷한 체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 무슨 편지 말이야? 철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희는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한 경험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냥 혹시 해서 물어본 거야. 정희가 일단 넘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정희야, 사실 내게 할 말이 있어. 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얘기? 미자, 누나 일.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것 같아. 철수의 말에 정희는 긴장했다. 혹시 철수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일까? 무슨 뜻이야? 사실 요즘 이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고령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철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게 사실이야? 정희가 관심을 보였다. 혹시 철수가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응,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철수가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사망한 고령 환자들의 명단이야. 정희가 서류를 받아서 살펴보니 정말로 60대 이상 환자들의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 환자들 모두 보험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 철수가 추가로 설명했다. 그럼 정말로 계획적인 범죄라는 얘기네. 정희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환자들의 가족 중에 의료진과 미리 접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철수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혹시 수진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 돈을 주고받는 거지.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의료진에게 주는 대가로 환자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야. 정희는 오늘 낮에 들은 녹음 내용과 철수의 말이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수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그리고 미자, 누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고. 철수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송을 거부하잖아. 내가 아는 다른 병원 원장이 있어. 거기로 옮길 수 있을 거야. 철수의 말에 정희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의 도움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정희야,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철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뭔데? 이런 일에는 보통 가족 중 한 명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철수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에 대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설마 수진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보험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철수가 조언했다. 사실 오늘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 정희가 수진의 가방에서 발견한 보험 가입 서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럼 더욱 의심스러워지는군. 일단 내일까지 더 조사해보자. 철수가 제안했다. 고맙다, 철수야. 정말 큰 도움이 돼. 정희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 사건을 해결해온 사이잖아. 이번에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자. 철수가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다. 두 사람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내일 아침에 미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동시에 한도연 교수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희야,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뭔데? 내 딸을 너무 의심하지는 마.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족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철수가 떠나고 나서 정희는 혼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다.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 조작된 서류들, 수진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철수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까지 뭔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정희는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미자의 모습을 바라봤다. 각종 기계들에 연결된 아내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는데 이런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쌓인 경험과 철수의 도움이 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내일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는 철수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미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정희야, 준비됐어? 철수가 확인했다. 그의 손에는 전원 동의서와 다른 병원의 수락서가 들려 있었다. 응, 가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간호사실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에게도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진아, 지금 어디 있니? 아, 아버지. 지금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다.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 갑자기 왜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병원으로 와. 정희가 전화를 끊고 철수와 함께 간호사실로 들어갔다. 환자 전원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정희가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위중해서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간호사가 거부했다. 어제와 똑같은 대답이었다. 우리는 가족의 권리로 전원을 요구합니다. 철수가 법적 근거를 들며 강하게 주장했다. 잠깐만요. 담당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한도연 교수에게 연락했다. 몇 분 후 한도연 교수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갑자기 전원을 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도연 교수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환자 가족의 권리입니다. 철수가 대신 대답했다. 하지만 환자 상태상 이송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수할 문제입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도연 교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가족분들이 지셔야 합니다. 한도연 교수가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전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철수와 함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간호사 몇 명이 수군거리며 어디론가 급히 향하고 있었고 한도연 교수도 휴대폰으로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철수가 중얼거렸다. 맞아. 너무 쉽게 동의한 것도 수상하고 정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때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 정말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 여기서는 믿을 수 없어. 정희가 대답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옮기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수진이 반대했다. 하지만 정희는 딸의 반응이 예상보다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아, 혹시 내가 이 병원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당황했다. 그냥 너무 강하게 반대해서 당연히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죠. 수진이 대답했지만 정희는 딸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때 철수가 정희의 귀에 속삭였다. 정희야, 저기 봐. 철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도연 교수가 수진과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다. 매우 미묘한 신호였지만 30년간 수사관으로 일한 두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수진아, 너 혹시 한도연 교수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니?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진이 부인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수진아, 정직하게 대답해라. 아버지한테 숨기는 게 있니? 정희의 목소리에 권위가 담겨 있었다. 30년간 수많은 용의자들을 신문에 본 경험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 한도연 교수님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 지난달부터요. 어머니 수술 준비 때문에. 그런 만남이 수술 준비에 필요했나? 철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한도연 교수가 급히 다가와서 수진에게 뭔가 속삭였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야, 뭐 하는 거야?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다. 한도연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런데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희와 철수를 둘러쌌던 것이다. 뭐 하는 거야? 정희가 당황했다. 환자 전원을 방해하고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대답했다. 우리가 언제 소란을 피웠어? 철수가 항의했다. 하지만 그때 정희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이들이 마지막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수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도 이들과 한편이니? 정희가 딸을 직시하며 물었다.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 순간 정희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딸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이 필요했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수진이 울면서 대답했다. 그래서 어머니를.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수진이 말을 끝내지 못했다.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배신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때 철수가 정희의 어깨를 잡았다. 정희야,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미자 누나를 구할 수 있어. 철수의 말에 정희는 정신을 차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수진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말해라. 정희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호소했다. 수진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 한도연 교수와의 거래, 그리고 어머니의 의료기록 조작까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던 것이다. 수진의 고백이 계속되면서 정희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사실 모든 계획을 세운 건 제가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누가?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다. 김철수 아저씨예요. 수진의 대답에 정희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철수를 바라봤다. 뭐라고?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다. 철수는 더 이상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정희야, 미안하다. 철수가 입을 열었다. 40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가 이런 의미였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장 믿었던 동료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하지만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철수가 변명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획한 거야? 미자, 누나 보험금이 5억이야. 나와 수진이가 나눠 가지면. 닥쳐.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다. 어떻게 4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의 아내를? 정희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느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철수 아저씨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어떤 방법?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수진의 고백이 계속되었다. 철수가 이 병원의 한도연 교수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보험금 사기를 저질러 왔다는 것까지. 그럼 어머니 수술도 애초에 불필요한 거였어? 정희가 물었다. 네, 담석은 있었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도연 교수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럼 수술 중에 일부러 혈관 손상도 의도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태를 악화시키려고. 정희는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급히 달려왔다. 교수님,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한도연 교수가 당황했다. 정희는 즉시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정말로 미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 여보. 미자가 약한 목소리로 정희를 불렀다. 미자야, 정신 차렸구나. 정희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울었다. 당신, 힘들었죠? 미자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떻게 깨어난 거야? 정희가 궁금해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실 어제부터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이 진정제를 계속 투여해서.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더욱 분노했다. 아내를 인위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놨던 것이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어? 한도연 교수님이.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한도연 교수와 철수, 그리고 수진이 짜고 벌인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이다. 정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40년간 형사로 일했던 경험이 이런 때 도움이 되었다. 정확한 증거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했다. 몇 시간 후 한도연 교수와 철수 그리고 관련된 의료진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수진은 자수하는 형태로 경찰서에 동행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정희.
에게 사과했다. 수진아.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수진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이 수진을 데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범죄자들을 잡아왔는데 결국 자신의 딸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했다. 3개월 후, 미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수술로 인한 후유증도 거의 없었고 건강도 이전보다 좋아졌다. 여보, 오늘 수진이 면회 가실 거죠? 미자가 정희에게 물었다. 응, 가야지.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자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형은 2년으로 줄어들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완전히 회복됐다. 정희가 대답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수진이 말을 끝내지 못했다. 수진아, 이제 과거는 잊어라.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봐. 정희가 딸을 격려했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죠? 당연하지. 너는 우리 딸이야. 정희의 말에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번 일을 통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다. 6개월 후, 한도연 교수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철수는 8년형을 받았다. 이들의 범죄로 피해를 본 다른 가족들도 많았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정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30년간 형사로 쌓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여보, 오늘도 강의하러 가세요? 미자가 정희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응, 오늘은 간호대학에서 의료윤리에 대해 강의해. 정희가 대답했다. 고생 많으세요. 늦지 말고 들어오세요. 알겠어. 정희는 미자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다. 강의실에는 젊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가득했다. 정희는 이들에게 이번 사건을 예시로 들며 의료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분,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게감을 항상 잊지 마세요. 정희의 진심 어린 강의에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돈 때문에 환자를 해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의를 마치고 정희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 교수님, 혹시 그 사건의 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정희의 대답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수진이 출소했다. 정희와 미자는 교도소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수진이 두 사람을 보고 달려와 안겼다. 많이 힘들었지? 미자가 딸의 등을 토닥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제 됐다. 새로운 시작이야. 정희가 딸의 어깨를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도 변했고 가족들의 사랑도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수진아,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정희가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특히 저처럼 실수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딸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년 후, 정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미자는 건강을 되찾았고, 수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정희는 여전히 의료범죄 예방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노력으로 많은 병원들이 윤리 강령을 강화했고 비슷한 범죄들이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봄날 가족 3명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미자가 정희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좋아졌어.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정희가 딸의 어깨를 안았다. 3사람은 따뜻한 봄볕 아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의 아픔과 시련이 오히려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정희는 생각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정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FI의 로즈유이. 몇 년이 지난 후 정희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은 몰래 녹음된 의사들의 섬뜩한 대화였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윤리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정희는 여전히 강의를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었고 비슷한 범죄들도 예방되고 있었다. 미자는 건강하게 지내며 정희의 활동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수지는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많은 출소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박정희 가족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배신에서 용서로, 그리고 상처에서 치유로 변화하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